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수사의 핵심은 저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보아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죠. 어떻습니까? 기무사가 앞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따른 세부 계획 자료를 공개했죠. 다소 충격적입니다. 어쩌면 YTN도 보도검열단의 검열 통제하에 방송을 할 뻔했는데요. 법사위 참석해서 송영무 장관에게 질의한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쓰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특활비와 공천 개입 모두 유죄로 본 건데요. 최강 경기에서 짚어봅니다. 11개월 된 애인데요. 죽을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진짜 재우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제 폭염 속 통학차에 4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이번에는 잠을 안 잔다며 생후 11개월 된 아이의 몸을 눌러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 발생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앵커 전성시대에서 고민해봅니다.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 노래가 화제입니다. 가수 숀의 신곡 Way Back Home이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새벽 시간 깜짝 1위에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가수가 트와이스, 에이핑크 등을 제치자 순위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사실이라면 왠지 포털 댓글 조작 논란과 닮아 보이는데요. 우리 연예할 거에서 분석해봅니다. 7월 20일 금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무사가 작성한 추가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추가로 보고된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3월 탄핵 국면 당시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와 언론에 대한 통제도 구체적으로 계획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도 이 문제로 시끄러웠죠. 법사위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건 작성이 통상적이지 않다.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될 부대가 왜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세부 자료를 공개했는데, 계엄군의 배치, 또 포고문, 계엄 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더불어서 언론 통제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오전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 검토가 그런 어떤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다가 구체적인 이유
67건에 67쪽에 세부 검토 관련된 문건이 오후에 공개되니까 이제 말씀들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언론 통제 부분입니다. YTN 포함해서 22개 방송, 또 신문매체 포함해서 26개 언론사, 또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통신사,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 통제 요원을 편성해서 보도 통제를 한다. 60, 70년대 혹은 80년대 군사 쿠데타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일 같은데요. 이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 드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비상계엄의 경우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리 굉장히 과도하게 또 사실 그 당시 상황이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군투입 자체가 아예 필요 없었는데도 군투입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더 넘어서 언론까지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촛불 집회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극찬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시위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이 하는 건데 네. 군대를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게 좀 놀라운 일인데 여기 세부자를 보면 또 국회에 대한 대책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 야당 의원 체포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예.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에 국회에다가 권한을 두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즉 국회가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계엄을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까봐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이제 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내용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제적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9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한 50명에서 60명 가까운 야당, 그 당시 야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이런 정당들의 의원들의 발을 묶어야만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내린 다음에 예. 이걸 위반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럼 뭐 이런 거네요. 그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못 하니까 네. 또 당시가 여소야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계엄 풀어라 그러면 풀 수밖에 없으니까 야당 의원들을 발을 묶게 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야당 의원 체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이건 거의 뭐 60년대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상상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계엄 문건을 이게 종합해 보면, 네. 저는 이 단순 검토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토냐, 혹은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냐, 이걸로 지금 여야가 조금 논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당은 그러면 이게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시기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제 문건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요. 예.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시점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 단순히 문건인데 그때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그냥 뭔가를 해보자라는 걸 단순하게 문건에 남겼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뭔가 시행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위비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안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까지 다 보완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오늘 공개된 그 세부 자료에 보면요, 아예 계엄이 선포되면 사용하려고 했던 계엄 포고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양식들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바로 고할 수 있는 형태로 다 해놨다는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검토면 왜 포고문까지 다 만들어 놓습니까? 그건 전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그 송영무 장관한테 직접 또 여러 가지를 박주민 의원이 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물은 것 같습니다.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국정원 통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계엄 사령관의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을 추천한 것은 왜 그렇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의 계엄 매뉴얼은 합참 의장인데 이걸 육참
총장으로 바꿨단 말이죠. 기무사 문건이. 예. 송 장관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은 이제 조사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죠. 왜냐면은 이상한 것이 매뉴얼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합참 의장이 하면 돼요. 예. 근데 이걸 굳이 육참위해야 된다고 하면서 육참위해야 되는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 있고.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선정될 계엄사령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국정원으로 하여금 계엄사령관의 말을 듣도록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봐도 이 계엄을 검토하는 내용이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좀 더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육참 총장 쪽하고 더 가까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제 추측이죠. 아하,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매뉴얼과 달리 육참 꼭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할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육참을 하게 만든 다음에 또 육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약간 자기네들이 봐도 과도한 계엄을 시도하고 그것을 집행하려면 좀 그래도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돼야 되고 일단 말이 되는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서 전면적으로 통제하자. 이런 구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합참의장을 배제했을 것이다. 네. 예. 실제로 그냥 육군참모총장은 당연히 육사 출신이지만요. 그 당시에 합참의장은 3사관 학교 출신이에요. 개연성은 아예 없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육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대관계에 대한 의심이 더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야당 의원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요, 이 문건 어디에도 국가 전복 내용은 없는데 결국 여당이 이거 적폐청산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그런 발언을 하셨다가 오후에 이제 이 세부 자료가 공개된 뒤로는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고, 말씀이 이제 바뀌셨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청와대에서 김우겸 대변인이 세부 문건을 공개하니까 그때는 말이 없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 문건 공개 과정, 그다음에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 사이의 어떤 보고의 적실성 이런 부분으로 이제 주로 야당 의원들은 주제로 옮겨서 질문들을 많이 했죠. 예, 프레임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자료를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면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3월 달에 오늘 발표한 내용의 문건은 받지 못했을까? 안 그러면 왜 이거를 3개월 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송 장관의 어떤 사퇴 요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논쟁이야 이제 이 기무사 문건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지만 송영무 장관은 지금까지도 계속 자신이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행동들을 자제해야 된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나 과실에 의한 보고 누락인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조사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를 보면 당시 기무사 사령관이 본인이 직접 이 문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다고 혹은 누가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도록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런 문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참의장 본부장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혼자? 알겠습니다. 대답 갈문하고 하도록 하고요. 예. 지금 또 원래 사실은 이 문건이 등장했을 때 화두는 기무사 개혁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기무사 존폐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세월호 유족들 또 사찰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해서 말이죠. 기무사 개혁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도 여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예. 기무사가 진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 안 되는 일을 했다면 개혁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랬더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답변을 계속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일단은 국방부 장관 차원에서의 기무사 개혁의 의지는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가신다고요? 네,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남은 2년 당이 그렇게 이제 순탄한 길만을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앞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초선으로서 최고위원 당선 쉽지는 않을 텐데요.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준 기자님. 네. 시애틀 안 갑니까? 계속 나오고 계시네. 네. 언제 갑니까? 오늘 마지막입니까? 조만간 갑니다. 그거 확실히 모릅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가시면 어느 분이 오세요? 더 훌륭한 분이. 더 훌륭한 분이 온다고 합디다. 네. 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또 공천 개입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6년 판결랑 1심. 그건 그거고, 이건 그렇죠. 다른 재판이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에서 2013년 5월부터 3년 5개월 동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35억 원어치를 받았고요. 35억 원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실장, 이원종 실장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사실은 이번에 재판을 받았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예. 결론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2년형이 선고가 되었지만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고 뇌물은 무죄다. 네, 그리고 단지 국고 손실을 이제 야기했다. 이것 때문에 징역 6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추징금하고 벌금하고 조금 틀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뇌물죄의 경우에는 돈을 무조건 몰수하게끔 되고 또 벌금이 무조건 병과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뇌물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33억 원 추징금만 인정됐습니다. 예. 그런데 문고리 3인방이라고 우리 흔히 불리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도 이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대해서 무죄받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리고 요거 말고 또 공천 개입한 혐의. 그렇죠.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는 유죄 판결이 났네요. 네, 총선 앞두고서 2016년 4.13 총선 앞두고서 흔히 이제 저희가 진박 여론조사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마련했다라고 예. 검찰은 받고 검찰은 이 부분이 이제 불법 여론조사다라고 해서 예. 3년을 구형을 했고 하지만 이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26년 받은 거하고 오늘 받은 거 플러스 됩니까? 앞에 24년 받은 24년.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24년 받았던 그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오늘 오전 10시에 마지막 공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24일 10시에 또 선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달 확정이 돼버리게 되면 그거 플러스 이제 이번 사건이 또 확정이 되면 더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만약에 확정이 안 되고 대법원까지 가면 이제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년이 확정됐다 치고 오늘 6년, 2년, 8년이잖아요. 네네. 그게 합쳐지는 겁니까? 그렇죠. 32년. 32년.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한 피고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범죄 사실이 있고 그것을 따로따로 재판을 했던 경우라고 하면 보통은 병합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24년 선고했지만 뭐 두 개 다 그냥 이것까지 합쳐서 뭐 26년을 선고해버리는 식으로 해요. 그러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재판하고 이번 재판이 일정이 너무 달랐었던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 재판 보면 항소심에서 혹시라도 어떻게 병합이 될까 생각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1심이 이제 선고가 됐기 때문에 아직 항소심은 첩첩산중이고 또 지난 국정농단 사건 이미 항소심이 선고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뭐 2심 가서 그 앞에서 24년 나오고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24년 또 8년 돼서 32년이 되면 출소 가정하면 만기 출소 가정하면 98세. 그러니까 사면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그렇죠. 가석방되거나. 네. 박상준 기자님, 네. 사면 가능성이 혹시 있을까요? 원래 그런데 이 가석방이나 사면 기준은 형의 3분의 1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가석방 그렇죠. 네, 가석방이요. 맞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음 정권 이렇게. 다음 정권이 누가 잡게 될까요? 모르죠. 네, 알 수가 없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모르죠. 뭐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게 워낙 고도의 정치적 예, 행위라고 예. 얘기되기 때문에. 뭐 우리 그동안 사면한 거 보면 또 뭐 동서화합, 뭐 그럼요. 국민 대통합, 뭐 경제 살리기 뭐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특활비가 이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네. 앞으로도 이 특활비를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국고손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고손실을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그 돈이 지급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요점이거든요. 근데 국정원은 그 특활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의 안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었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건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받아서 썼다. 특히 그 중에 일부는 본인의 뭐 성형을 위한 주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재만 안봉근 등에게 또 보너스로 사실 주기도 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그 사업 범위 목적에 들어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제 문제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무도 감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재판부도 이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면서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도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읽다가 숨이 집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활비 혐의 중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전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일단 2억 원이 무죄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2016년 9월에 지급된 돈.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 무죄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돈을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국정원에서 사용하라고 준 돈은 이 돈하고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국가 기관들끼리는 서로 간에 예산 전용용으로 좀 돈을 써도 내가 조금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미치겠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불법 여론조사 혐의, 이 진박 여론조사 그렇죠.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2년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의원. 그렇죠. 김재원 의원은 지금 재판받고 있죠. 네. 지금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되고 있어요. 이 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근데 김재원 의원은 지금 본인은 현기환 당시 그 정무수석 후임이었고 본인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제 전화만 돌리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나 이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김재원 의원이 수석을 하고 있을 때 이 여론조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그때 일어났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전 정지 작업, 사전 준비 작업 같은 것은 현기현 수석 때 이루어졌다. 현기현 수석 다른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로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김재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관여했다를 입증하지 않는다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번에 이 3년 구형했는데 2년 나온 이 공직선거법 위반도요. 하나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기획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그 여당 당시 여당이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여당에 본인이 좀 원하는 사람이 그 국회에 와 있어야 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금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또 뉘앙스를 비쳤어요. 판결 읽으실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탄핵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찜찜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당신은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봐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들리잖아요. 근데 본인 돈도 안 아니고 되죠. 국가 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이해할 수 없는 거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안 나왔죠? 오늘도 안 나왔는데 좀 황당한 거는 본인이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같이 이 재판 선고 결과를 들으면서 이제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하고 왜 같이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은 지금 현재 변호사로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맡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변호인이 접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거나 변호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자꾸 접견권을 남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1심에서 24년 판결 난 거. 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했죠. 이번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박근영 씨가 사실은 항소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국선 변호사들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완강히 거부해서 사실은 변호사들은 안 했고 박근영 씨는 동생으로서 했지만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철회 의사를 밝혀서 이제 무산이 되었지요. 하지만 당시에 검찰이 그 미리나 K재단 그 재단 출연 기금 관련해서 무죄받은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포함해서 항소했기 때문에 현재 항소가 진행된 거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안재만 뭐 이봉근 그 정호성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국고 손실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양쪽이 다 항소했거든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마 항소를 안 하겠지만 검찰은 무죄 나온 부분 뇌물 관련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노무현 성했던 다음 달 2심 선고가 된다는 거. 네. 이번에 검찰 똑같이 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 구형했어요. 그렇죠. 1심에서 징역 30년 1185억 원의 벌금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 24년형이 선고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다가 계속해서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 이걸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북한 석탄 실은 선박 22차례 입항 외교부 조사 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가 보도를 한 건데 이제 배가 두 가지 종류의 배가 등장합니다. 파나마 선적 스카이 엔젤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 글리리호가 있는데 이 두 배가 그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을 드나들었다라는 게 이제 간단히 정리드리고요. 그 해당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치글리오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10월 11일 포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그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신호가 이달 4일 오전 11시 58분에 부산항에서 또 포착이 됐다. 그리고 이 배가 리치 글로리호가 지난 9개월 동안 최소 16차례 한국에 들어왔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 매체 보도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아까 스카이 엔제로 말씀드렸는데 스카이 엔제로도 지난해 10월 2일 날 인천항에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고 지난달 14일 울산항에 입항하는 등 최근까지 최소 6차례
한국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게 이 미국 해설위의 보도 내용이고요. 이 두 선박 모두 실제 소유주는 중국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엔 안보리 그 대북 제재를 위반한 꼴이 되는데, 네. 자, 북한 배가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오진 않았을 거고,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지 여기는. 네네. 러시아산 석탄이라고 속여서 우리한테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은 지금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에 따라서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1월부터 그 군산항에 억류 중인 그 토고 선적이 있는데 탤런트 에이스호라고 이 배도 역시 이제 작년에 미국 정부로부터 그 이제 블랙리스트 지정을 이제 받았는데 사실은 이 배가 그 탤런트 에이스호가 아니라 실제로는 신성 하이호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보리 제재를 피하려고 선박 이름을 바꾼 거죠. 저희도 뭐 자동차 범죄에 쓰이는 자동차들 번호판 바꿔 달고 계속 이제 범죄자가 도망갈 때 쓰잖아요.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썼고 실제로 그 탤런트 에이스호라는 번호판을 달았던 그 배 같은 경우에도 중국 회사 소유의 배였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게 없죠. 근데 그 러시아에서 이 배가 출발했기 때문에 북한산인 석탄인 걸 몰랐다. 네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발끈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 와중에 지금 한국에 그렇게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배가 수십 차례 드나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낮에 경북 영주 새마을금고에서 4,300만 원을 뺏어다놨던 복면감도가 검거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검거되고 뭐 어떻게 잡혔고 이런 소식은 또 어떻게 또 돈을 훔쳤고 이것 많이 알려졌는데 중요한 거는 새마을 금고에 이 도둑들이 드는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시골에 있는 새마을 금고. 그렇죠. 왜 이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이 적고 보안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취약하고 보안 요원도 없다 그래요? 그렇죠. 요원들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기 때문에 뭐 방범이나 순찰이나 경찰력이 또 금방금방 움직이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CCTV 같은 것들도 사실 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이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편하다. 왜냐하면 건물 구조가요. 또 이 대도시 서울 같은 데 있는 곳은 사실은 보안 시스템이 각각 층마다 혹은 통로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 새마을금고가 지방에 있거나 이 외곽에 있는 곳은 사실은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사건 당일날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사실 한 8분 정도 있다가 가서 이 범행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가서 사람들을 위협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4건 새마을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쭉 있어 왔는데 그래서 지금 대형은행 가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보안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보안요원은 이 사람들이 없는 이런 데 보내야 된다. 뭐 도시에 북적북적거리는 데는 필요 없는데 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 하나의 대안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 청경이라고 하죠. 예. 그 보안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은행에서 이제 그 섭외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예산도 작기 때문에 지금 청경을 이제 그 운영할 만한 이제 예산이 넉넉지 않겠죠, 사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새마을금고는 이제 그 작은 도시나 이제 농촌, 어촌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마을금고 측에서라도 빨리 대책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 7시 정각에 돌아옵니다.